심의의 대관제 몽유록 결정부분 내화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신모가 김시습의 반란을 제압한 후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장면과 한림 선생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나는 장면, 결국 그러고 난 다음에 꿈에서 깨는 장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관제 몽유록은 조선 중종 때 사람 심의가 쓴 한문 소설입니다. 다른 말로 대관제 기몽이라고도 합니다. 자, 문장 왕국에서는 문장의 고하, 높고 낮음, 그다음에 관작의 고하, 즉 벼슬이 높고 낮음이 등가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글을 잘 쓰는 사람, 문장 학문의 실력이 높으면 위, 없으면 아래 라고 형상화됨으로써 작가 자신의 어떤 비평의 의도가 우유화된, 한마디로 우화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결국은 문인지상주의 국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황제가 변란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황제가 누굽니까? 이 작품의 황제는요, 최치원이 되겠습니다. 변란이라고 하는 것은 김시습의 반란이 되겠고요. 매우 근심하며 거의 병이 될 지경이었다. 경이라는 건 도성이죠. 자, 도성 내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무기 창고에 무기를 다 꺼내요. 친정이 뭡니까? 임금이 직접 나서는 걸 친정이라고 합니다. 하여 토벌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렇죠. 임금이 직접 반란군을 토벌하려고 했다. 이때 대제학인 누가? 이색이 꽁짝꽁짝 하네. 비밀이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벽부학사 심아무개를 보내요. 이때 심아무개, 자, 이게 뭐야? 심의, 작가의 분신입니다. 를 보내요.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깨우치게 하시면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작가가 심아무개죠. 외화의 등장인물도 심아무개, 내화의 등장인물도 심아무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몽유롭게 소설의 특징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몽자류 소설은 외화와 내화의 인물이 다릅니다. 구운몽을 보면은 구운몽에서도 내화와 외화와 내화는요, 성진과 소유로 이름이 다르죠. 즉 성진은 외화의 인물, 소유는 내화의 인물,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캐릭터가 다른 거예요. 반면에 몽유롭게 소설은 외화와 내화의 인물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에게 난을 일으키는 행위, 즉 뭡니까? 그렇죠. 김시습의 반란을 얘기합니다. 깨우치게 하시면 누구에게? 김시습에게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시면 군사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스스로 그치게 할 것이니 옥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이색이 나를 추천하고 있는 거네요. 천자가 재개하고 목욕재개 깨끗하게 씻는 거, 장대를 쌓고, 장대는 높은 대, 누각같이 높은 대를 쌓고 제사를 지내고 명령하고 이런 데예요. 나 몇 인칭? 1인칭이에요. 직접 활약하는 주인공 시점이고요. 대장군의 명령 임명하며 말씀하셨다. 장군에게 몇만의 군사를 임의로 쓰게 하노라.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군사 통솔권을 부여하였다. 나는 명을 듣고 무릎을 탁 쳤으며, 한마디로 뭐야? 매우 기분이 좋은 거죠. 아니면 굿 아이디어. 여기서는 기뻤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충성심이 우뚝 솟아나와 나도 모르게 호언장담을 하였다. 뭘 믿고? 하여튼 간에 자신감 뿜뿜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신은 무기란 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들었기에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만. 전쟁 나가면서 무기를 안 쓴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거는 무력보다는 학문, 글로 끝장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 글로 전쟁을 끝장낼 수 있나? 라고 할 때 임금이 누구야? 최치원이라며. 나 그거 기억나요.
황소의 난. 최치원이 중국에서 황소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뭐합니까? 그렇죠. 글 한 장 쩍쩍쩍 써가지고 딱 보냈더니 황소가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아엠 소리 했다는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무기보다는 글로써 전쟁을 진압한 거죠. 딱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달밤에 휘파람으로 읊조리는 남모르는 방법, 휘파람으로 읊조리는 남모르는 방법, 이게 바로 뭡니까? 나의 비범한 능력이고 그것은 글로써 적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우레를 일으키고 더운 여름에 얼음을 만들며 짐승들을 거두어 희롱하고 귀신을 삼키고 뱉을 수 있어? 쉽게 말해서 나의 이 휘파람을 읊조리는 남모르는 방법은 결국 뭡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앉아서 만명의 적을 대적할 수가 있사옵니다. 큰소리 빵빵. 네 글자로 뭐라고 아까? 좀 전에 봤는데 내가 자신감 뿜뿜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렇죠. 후원장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자께서는 공경을 거느리고 공경 많은 벼슬아치들이에요. 북쪽 교회에 행차하여 길제사를 베풀어 길제사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제사. 전별하고 이별하고 비단주머니 한 개를 꺼내어 그것을 자기 하셨다. 나는 감사하여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전쟁은 신속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한마디로 뭐야?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빨리 진압하겠습니다. 마땅히 난적을 바람이 불면 풀이 쏠리듯이 한마디로 쫙 한마디로 일망타진하겠다는 거죠. 감화시킬 뿐입니다. 어찌 번거롭게 전쟁을 꾀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뭘로? 글로 무엇을 하여? 감화를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빨리 끝장내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바로 그날 단기로 단기 필마라고 합니다. 홀로 말 위에 올라서 적진에 뛰어들어 이런 뜻이에요. 길을 떠났는데 다만 첨두노 첨자는 날카로울 첨자예요. 두자는 머리 두자예요. 노는 노비겠네요. 그럼 머리가 뾰족한 노인? 하비? 하인? 자, 붓을 의인화했다가 붓 몇 자루만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갔다. 열흘이 채 못되어 적의 성체로 달려갔더니 무기가 햇빛을 번쩍이며 세 겹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무기는 지금 누가 들고 있는데? 그렇죠. 김시습이 들고 있죠. 그러니까 기세등등한 김시습의 군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때 내가 누구예요? 심의죠. 귀를 도두어 입술을 벌리고 한번 휘파람을 하고 불었더니 진짜 휘파람을 분 거야? 아니죠. 시를 읊조렸더니 적은 용기를 잃었고 한마디로 전의를 상실했네. 두 번 불었더니 10,000명의 기병이 북쪽으로 달아났다. 똑같네. 휘파람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채색 구름이 자욱하게 가리었고 난새와 봉이 엇갈려 날았으며 바다와 산이 변색 색깔이 변하고 천지가 부르르 떨며 흔들렸다. 뭐야 이거? 진짜 너무 오바가 심하죠? 전기적인 요소고요. 천지의 조화를 일으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몇 되지 않은 모든 반적들, 역적들이에요. 바람에 쓰러지듯이 달아나고 흩어졌다. 한마디로 추풍 낙엽이 되었고요. 일망타진이 되었어요. 적장 김시습은 두 손을 앞으로 묶고 투항하며 말하였다. 자, 이걸 보면은 김시습은 깨갱이네. 나보다 못하다라고 본 거죠. 작가가 누구야? 심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김시습보다 글은 더 잘 써.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김시습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뜻밖의 사단의 노장 심공께서 오셨구려. 사단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어떤 문인들의 어떤 집단, 사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으로 본다면 문단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노포를 걸고, 노포라고 하는 거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길게 알리는 포고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첩계가는 승전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자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상을 내리셨으며 좌우를 돌아보며 옛날에 긴 휘파람으로 호기를 물리친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옛날 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진나라의 유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유곤이라는 사람이 휘파람을 불어가지고 적군을 물러가게 한 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이 진나라 유곤 때를 얘기하면서 이 신무의 행동이 역사적 사례와 관련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휘파람이라고 하는 것을 시라고 판단한다면 이거는 천자인 누구 최치원이 시를 통해서 적장을 물리친 황소의 난 때의 일화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파람 자체를 그대로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한다면 유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시를 통해서 적을 물리쳤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천자인 최치원의 이제 토황소 경문이죠. 그거를 이제는 예를 들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 행동은 역사적 사례와 관련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경액에서 그것을 보았노라 하고는 배식삼은 경륜일시 진국공신, 길기도 하다 벼슬 이름이에요. 호를 내리게 되고 호의 이름이군요. 안동백,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벼슬 이름. 그래서 봉했으며 몇만의 큰 상을 내리시고 김시습을 패하여 좌선으로 삼았다. 결국은 뭡니까? 높은 벼슬에 올랐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김시습의 반란을 진압하여 큰 공을 세우는 심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화 마지막 부분이 되나요? 이로부터 위명이 날로 드러나고 임금의 총애가 더욱 커서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밤에 들어오며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한마디로 천자가 나를 엄청나게 신뢰했고 나는 신하로서의 모든 모습을 보여줬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지 벼슬이 한지 10년에 아들 낳고 문벌이 빛났으며 녹을 받아 재산이 넘쳤다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귀 영화를 누렸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공경 중에 누가 명함을 내고 보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사로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즉 사적인 부탁을 하려 하거나 파당을 만들려고 하면 신화된 도리로 사사라이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절하고는 사양했다. 한마디로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조정에 있으면 모든 일을 맡아보았고 시를 읊었다. 사치가 몸에 배었지만 나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논란거리가 되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청렴하게 살기는 살았어.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았어? 그건 아니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겸손하고 청렴하여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늘 우승상 이규보를 허물하며 탓했다는 거죠. 항소하기를 이 아무개는 이 아무개가 누구야? 이규보죠. 문장이 경솔부박하며 경솔하고 천박하며 나약하고 뼈대가 없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비록 귀신처럼 날래기는 하지만 귀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문장이 가볍고 날래기만 할 뿐 깊이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적지 않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언급할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까네요. 그죠? 이규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규보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천자께서 그 아는 것이 옳다고 하여, 한마디로 천자도 나의 의견에 동의하여
나에게 오거서를 내리고 너 정말 똑똑해. 5수레의 분량의 책을 줄 테니까 그걸 한번 읽어봐. 그리고 영경연이라고 하는 정일품의 벼슬에 특진시키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두둥. 며칠이 지나 낮 시강을 마치고, 시강이라고 하는 건요, 사극에도 가끔 나오는데 임금이나 세자 앞에서 잘난 척 강연을 하는 거죠. 천자께서 정색을 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소차 상소문 하나를 보라고 하셨는데 바로 한림 선생이 나를 탄핵하는 상소문이었다. 두둥. 사건이 발생했네요. 신문은 속세의 허물을 벗지 못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속세의 허물을 벗지 못한다는 건요, 나는 원래 천상계 사람이 아니죠. 뭐야? 꿈을 꾼 거잖아요. 몽유록이니까. 그러니까 지상계 사람인데 꿈속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꿈을 통해 지상계에서 올라왔음을 말하는 것이고, 속세의 때를 씻어내지 못했다는 것으로 사사로운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나머지는 적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한림이 나를 탄핵을 한 거네요. 라고 하였다. 천자께서는 한때의 부질없는 논의를 어찌 마음에 두리오? 신경 쓰지 마. 이거 부질없는 얘기들이야. 라고 위로를 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대관선생이라는 호를 내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아무튼 간에 대관선생이라는 단어, 요 단어도 이제는 시험 문제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요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화와 외화의 관련성이 드러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내화와 외화를 연결시키는 매개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이 소설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가정 8년 12월 상한에 심의는 대관제에서 쓰다 라고 해요. 이 대관제가 바로 공간적 배경으로서 심의가 이 소설을 쓴 공간이에요. 서재. 그러니까는 대관선생이라고 하는 이 대관이라는 호와 그 다음에 대관제라고 하는 서재 이름이 같죠. 이거는 내화에서 천자가 나에게 내린 호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의미고요. 이것은 현실 세계와 꿈 세계를 연결시키는 장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부분 좀 전에 내가 어이없어 한 부분이죠.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천자의 마인드죠. 천자는 위로를 하지만 결국은 내려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탄핵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에 대한 탄핵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때요?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이라는 게 뭐야? 왔던 곳이죠. 왔던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꿈에서 깨야죠. 이 부분이 이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에 술잔을 잡고 나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풀과 나무며 산과 강을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 이게 무슨 소리가? 이게 심의가 풀과 나무를 해쳤어요? 아니죠. 산과 강을 침범했어요? 기죠. 어떤 점에서? 인간 세계에 있다가 천상 세계에 있는 산과 강을 침범한 거죠.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이런 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조물의 공을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어떤 지상에서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즉 무슨 소리냐? 꿈을 통해서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올라온 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은 것임을 의미하며 이런 순리에 어긋나는 천상계에서의 삶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애첩, 옥라는 첩이래요. 어쨌거나 간에 이 옥라는 누구냐 그랬더니 천상계에서의 나의 와이프예요. 누가? 천자가 중매를 서준 거고요.
다시 주식을 맡게 되어 내 명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는 지상계로 내려가겠지만 이 옥란, 천은 어때? 천상계에서 형제의 명령을 받들게 될 것이다. 공은 옛날의 직분,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이죠. 돌아가시오, 고백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머리를 섬돌에 부딪히고 하직을 하였는데 왜? 억울하거든. 억울하기는 억울할 거야.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가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눈물이 옷을 적시었다. 집안 식구들을 돌아보아 생각하니 천만 있는 게 아니네요. 식구를 쭉 있다는 거는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는 얘기죠.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조금 있으니 이색이 나의 등을 쓰다듬으며 협실, 좁은 방이에요. 좁은 방으로 꿰어들여서 나를 난초탕에 목욕을 시키고는 금칼로 나의 오장육부를 갈라놓고 먹물 몇 마를 들이부으며 말했다. 갑자기 뱃속에다 먹물을 왜 집어넣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뭐예요? 문인이잖아요. 글을 써야죠. 어디서? 지상계에서 기가 막힌 글을 써야죠. 천상계의 글을 써야죠. 그래서 지상계에 있는 동안 써야 할 먹물을 뱃속에다 넣어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여 년을 기다리면 꼭 여기에 다시 돌아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했다. 한마디로 뭡니까? 재회에 대한 약속이자 또 이 세계 위로가 되겠네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림 선생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의의 대관제 몽유록 절정 부분, 즉 내화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신모가 김시습의 반란을 제압한 후 부귀영화를 누리는 장면과 한림 선생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